언니 내가 있잖아. 하며 늘 위로해주던 그 따뜻한 친동생의 목소리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너무 황당해서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내 동생이 그런 일을?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고 결국 저는 3년 만에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뒤로는 매일이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죠. 직장에서 돌아오면 불 꺼진 아파트,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엔 언제나 친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그의 말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내 일상이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하며 인사를 건네지만 정작 내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길, 골목길 가로등 아래를 걸을 때면 발걸음이 무거웠죠. 집 앞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이혼 후 남편과 나누어 가진 재산이라곤 이 작은 원룸뿐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엔 늘 똑같은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사흘은 먹어야 했죠.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와 함께 나누던 식탁이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행복한 가족들을 보면서도 공허함만 더해졌죠.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내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결국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에 맞춰두고 그냥 시간을 보내곤 했죠. 밤이 깊어지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나니 내가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친구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직장 동료들과는 깊은 얘기를 나누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건 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생은 나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언니인 내가 동생을 챙겨야 했죠. 학교 준비물부터 용돈까지 모든 것을 내가 관리했어요. 동생은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며 언니, 언니하고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성인이 된 후에도 동생과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도 이혼할 때도 동생은 늘 내 편이었어요. 언니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하며 위로해주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생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안부를 묻는 동생의 목소리에 그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혼자 살면서도 언니인 나를 늘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있어서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죠. 주말이면 동생과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곤 했습니다. 둘이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걷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동생은 항상 언니가 좋아할 만한 거를 찾아서 사주려고 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골라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죠. 그렇게 동생만은 내 편이라고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야속해도 동생만은 다를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내가 이 외로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집 남편 말이야. 요즘 누군가랑 같이 산다더라고. 처음엔 그냥 흘려듣기로 했습니다. 동네 소문이야 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박신의 큰딸 전 남편 말이야.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다시 여자 하나 꼬셨나 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전 남편 얘기였어요. 3년 전 이혼할 때 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도 나눌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빚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버스에 올라서도 아주머니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다시 누군가와 함께라니 이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묘한 호기심과 씁쓸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명 이혼한 사이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복잡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혼자 앉아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외로웠지만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었어요. 혹시 아직 내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꿈에서 예전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행복했던 신혼 시절의 기억들 말입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꽃을 사다 주던 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추억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다른 여자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혼 후에는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싸웠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님이 계산을 요청해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곤 했죠. 동료가 왜 이렇게 멍해 있어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동생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동생에게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언니, 이미 끝난 일인데 왜 그런 걸 신경 써? 하고 말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심을 했습니다. 3년 만에 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 답답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후를 택했습니다. 마트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라 입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너무 신경 쓴 것처럼 보이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차려입기도 뭐했습니다.
결국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정도로 옷을 골랐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이러는 게 맞나? 이미 끝난 관계인데.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앉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그 집을 나올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 건물은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복도에 쌓여 있는 잡다한 물건들까지 모든 게 쇠락해 보였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서 서성였어요. 정작 와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올라가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쥐고 또 쥐면서 고민했어요. 이러는 게 맞나?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가슴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복도 끝에 있는 그 집 문 앞에 서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문 앞에서 또 한참을 망설였어요. 벨을 눌러야 할까? 아니면 그냥 노크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 버릴까? 마음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습니다. 정말 누군가 있구나. 가슴이 쿵 했어요. 이제야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잠시 조용해졌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내 친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안녕? 나야. 겨우 소리를 냈어요. 인터폰 너머로 깜짝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가 문이 열렸어요.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나는 내가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웃고 있던 전 남편 옆에는 정말로 내 친동생이 있었어요.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너무나 화목해 보였어요. 언니, 동생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반면 전 남편은 태연하게 동생의 팔짱을 끼면서 말했습니다. 왔구나. 생각보다 빨리 알게 됐네. 그 말투에서 뻔뻔함이 느껴졌어요. 미안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젠가는 들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마 내 동생이 그것도 내 전 남편과 함께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이건 동생이 뭔가 설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떨면서 전 남편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였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나?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외롭더라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외롭다고?
나도 외로웠는데, 나도 힘들었는데, 왜 하필 내 동생을 선택한 걸까요?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동생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1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다고.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하면서 언니 걱정한다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서야 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결연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언니도 이해해줘. 나도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리고 이미 언니랑은 끝난 사이잖아.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도 가장 믿었던 혈육의 배신이 더 깊숙이 꽂혔어요. 동생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동생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끝난 사이라고 해서 이래도 된다는 거야? 넌 내 동생이야.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 하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더라고. 이런 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의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마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 그렇게 미안해하고 고개 숙이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등을 돌리며 계단을 향해 걸었어요. 뒤에서 동생이 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난간을 붙잡고 겨우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빌라 앞에 나와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부터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비밀로 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동생이 언니 전 남편이랑 산다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족끼리. 참, 요즘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네. 계산대에 서 있으면서도 그런 소리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면박을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동정 어린 시선이나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친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사가 있던 날 친척 집에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촌들도 어색하게 굴었고 어른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나를 한쪽으로 불러 세우셨어요. 평소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던데. 작은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냐? 내 동생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 어릴 때는 그렇게 얌전하더니. 작은아버지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동생, 재산 노리고 저러는 거 아냐? 그 남자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거겠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 말입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 어렵게 마련하신 작은 토지였는데 아직 상속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뭘 모르겠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 작은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시며 덧붙였습니다. 남의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피해자는 나인데 오히려 내가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억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아주머니가 나를 붙잡더니 귀띔해 주는 거였습니다. 있잖아. 내 동생이랑 그 남자가 요즘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락거리더라고. 그것도 몇 번씩. 혹시 너희 아버지 땅 얘기 아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조심해. 요즘 가족끼리도 못 믿는 세상이잖아. 김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로 동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땅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꽤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신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동생과 내가 반반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분할 상속 절차를 밟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구체적인 소문이 들려왔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분이 마트에 물건 사러 왔다가 슬쩍 귀띔해 준 거였습니다. 참, 내 동생이 며칠 전에 왔더라고. 그 남자랑 같이 땅 시세 알아보러 온 것 같던데? 시세를요? 응, 내 아버지 땅 말이야. 요즘 그 동네 개발된다고 해서 값이 많이 올랐거든. 혹시 팔 생각인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로 동생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내 전 남편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동생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내 동생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동생이 변한 거닐까? 전 남편이 동생을 깨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어떤 경우든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가장 신뢰했던 동생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나아가서는 부모님의 유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동네를 다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신경이 쓰였어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의 아주머니들이 와서 물건을 살 때면 더욱 그랬어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굴어도 속으로는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집 참 불쌍하다. 가족끼리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런 시선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동생과 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을 텐데 피해자인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게 억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나는 동생과 직접 만나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이대로 소문만 듣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내 입으로 직접 물어보고 동생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에야 동생이 받았습니다. 언니,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언니 나는 30분 후에 우리 동네 공원에서 안 나오면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거야.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동생이 뭐라고 대답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동생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벤치에 앉자마자 나는 바로 물었습니다. 땅 얘기 사실이지? 동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을 비비적거리면서 시선을 여기저기 돌렸습니다. 언니가 다 알고 있구나. 인정하는 거네. 정말 그럴 수 있니? 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언니, 나도 살아야 해. 그 사람도 빚이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빚? 그게 이유가 돼? 그러면 부모님 유산을 노려도 된다는 거야? 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내가 평생 언니 뒤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지. 무슨 소리야?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잖아. 언니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고, 언니는 결혼도 먼저 하고 나는 혼자 남겨두고. 동생의 목소리에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속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 동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나 때문에 희생했다고. 그럼 내가 뭐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내가 자발적으로 동생을 챙긴 건데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 나도 외로웠어. 언니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때 나는 혼자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알아? 그렇다고 해서 내 전 남편과 이미 끝난 사이잖아. 동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3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래?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언니 전 남편이야. 나한텐 가족보다 더 큰 상처야. 그때 동생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니, 언니만 힘들었어? 나도 외로웠어. 그 사람은 최소한 날 선택해줬어. 그 순간 내 가슴에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택해줬다고? 내가 동생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동생을 선택해준 거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언니는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야? 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네. 내가 그렇게 천박한 사람으로 보여? 그럼 뭐야? 진짜 사랑이라고? 내 전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언니보다는 나를 더 아껴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동생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나를 상처 주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모르겠다. 일어서려는데 동생이 내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내 입장도 생각해봐. 나도 40이 넘었어. 이제는 내 행복을 찾고 싶다고.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배신해도 된다는 거야? 배신이 아니야. 이미 끝난 관계라고. 끝난 관계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야.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아? 동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부모님 유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것도 내 몫이 있어.
내 몫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내 등 뒤에서 몰래 시세 알아보고 그 사람과 함께 계획 세우는 건 다른 문제야. 동생이 다시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더 이상 예전의 동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법적 절차 밟으면 되잖아. 굳이 나랑 상의할 필요 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알던 그 따뜻하고 순진했던 동생은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걸음을 옮겼어요. 뒤에서 동생이 언니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다는 절망감이 나를 덮쳤어요. 남편도 나를 버렸고 이제는 동생마저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던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혈연이라는 끈이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그 적막한 공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줄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동생과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 차갑던 눈빛, 변해버린 목소리,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봐도 집중이 안 됐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계산을 잘못하거나 거스름 돈을 틀리게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요즘 좀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거울을 보니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졌고 볼은 푹 패여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넷째 날 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답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위로만 해줄 뿐이고 상담받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동생을 어떻게 다독여 주셨을까요? 나에게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옷장 깊숙한 곳에 어머니의 유품 상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너무 슬퍼서 차마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옷장 위쪽 선반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 냄새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찍은 오래된 사진들, 우리 자매가 어릴 때 만들어드린 카드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쓰신 일기장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대부분 아버지에게 쓴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에 우리 막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막내야, 엄마가 먼저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언니와 너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란다. 설령 세상이 둘을 갈라놔도 서로를 지키거라. 언니는 너보다 몇 년 먼저 태어났을 뿐, 둘 다 엄마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딸들이야. 서로 다투더라도 결국엔 화해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 아니겠니?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자매 간의 다툼을 걱정하셨던 걸까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피보다 진한 인연 서로를 지키거라. 결국엔 화해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 상황에 대한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동생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동생이 나를 배신했다. 가족의 도리를 저버렸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편지를 읽고 보니 다른 관점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생도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동생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생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동생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맞지만 결국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서로를 버리는 내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지키는 게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동생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배신감도 컸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대로 무너져서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든 나 자신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동생의 선택이 틀렸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상자를 정리하면서 다른 물건들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자매를 위해 모아두신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린 그림,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생일 때마다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나였어요. 동생을 당장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이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마음을 다잡은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동생과 전 남편이 뒤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든 나는 내 몫을 지켜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마트에 출근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며칠 전부터 알아봐둔 곳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라는 분이었죠. 상황이 복잡하시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아직 상속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든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상속 분할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해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정법원에 상속 분할 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확실해요. 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동생에게 정식으로 상속 분할을 제안하고 거부하면 법원에 신청하는 거였어요. 그 주 내내 서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신고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다 모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꼼꼼히 검토해 주셨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동생분께 의사를 물어보시면 돼요. 동생에게 연락하려다가 망설여졌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문자 메시지로 간단히 보냈습니다. 상속 문제 정리하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갑자기 왜? 뭔 일이야? 할 얘기 있어. 목요일 오후 2시 주소 보내줄게. 목요일이 되었을 때 동생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나타났어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갑자기 변호사까지?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변호사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법적으로 분할 상속해야 한다는 것,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어요. 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걸 왜 갑자기? 지금까지 잘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잘 있었다고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몰래 시세 알아보러 다녔던 것 같은데 동생과 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반반씩 나누어 각자 명의로 이전하는 거예요. 동생이 서류를 보더니 망설였어요. 전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면 안 돼? 갑작스러워서. 시간을 줘서 뭐 할 건데? 더 꾸밀 시간을 달라는 거야? 언니, 왜 이렇게 나와? 그때 전 남편이 나서더군요. 뭐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문제라고요. 가족? 그가 비웃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난 이제 이 집안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동생은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며 일어났어요. 전 남편도 따라 나갔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럼 법원에 신청하시죠.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든다는 거였어요. 다들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야겠더라고. 너희 자매 문제도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예감이 왔어요. 분명 동생이나 전 남편이 뒤에서 뭔가 움직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 당일 친척들이 모인 자리는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어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각한 얘기가 오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작은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요즘 너희 자매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동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전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의아했는데 동생이 데려온 거였어요.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참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는 마치 피해자인 양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동생과 함께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땅 문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도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권리가 있어야겠죠?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아버님, 땅, 우리 부부 몫이 있어야겠지? 법적으로도 배우자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부부라니?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땅은 이미 내 명의로 이전 절차 마쳤어.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동생과 전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동생이 움직이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뒀어. 가정법원 심판 신청도 했고 이미 결정이 났어. 서류를 본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네. 절차도 제대로 되어 있고. 전 남편이 벌겋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몰래 할 수 있는 거야? 몰래?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몰래 시세 알아보고 계획 세운 사람들이 할 말이야? 동생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럴 수 있냐고? 그럼 너는 언니 등 뒤에서 그런 짓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전 남편과 동생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한 채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전 남편은 소문대로 끝내 파산하고 말았어요. 빌라에서도 나가게 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야반도주를 한 거였죠. 동생과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는지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서로 모른 채 하며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뎌졌어요. 마트에서의 일상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내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았어요. 동생이라는 정신적 지지대가 사라지자 오히려 내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리도 제대로 해먹기 시작했고 독서나 산책 같은 취미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내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땅은 절반을 팔아서 작은 적금을 만들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동생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요.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김아주머니가 마트로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내 동생 말인데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꽤 오래 입원해 있는 것 같더라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소식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리 서로 등을 돌렸다고 해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 이럴 때 모른 채 해도 되는 걸까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국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동생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생이 나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만나기를 거부할까요? 병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유리창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누구? 하던 동생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나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응. 아프다는 소식 듣고 왔어. 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위암이야. 3기래. 동생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위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고? 언제부터 아팠어? 6개월 전부터 속이 아팠는데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 검사해보니 이미 진행이 많이 됐더라고. 동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은 했어? 응. 1달 전에 했어. 지금은 항암 치료 받고 있어. 그제야 동생이 왜 이렇게 야위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해. 뭐가? 그때 일, 정말 미안해. 나 그때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 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나를 버리고 갔어.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연락도 안 받더라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니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말랐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언니, 너 혼자 치료받기 힘들지?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혼자서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 앞으로 내가 함께 다닐게. 정말? 하지만 언니도 일이 있는데. 일은 조정할 수 있어. 가족이 더 중요하지. 동생이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원에서 나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생을 용서한 건일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친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버려진 혈육을 다시 끌어안는 건 내 몫이라는 것이었어요. 동생이 잘못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픈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생을 돌봐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다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 관계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진정성 있게 대하게 되었어요. 6개월 후 동생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그래, 가족이야. 결국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준 건 언니뿐이었어.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피보다 진한 인연 서로를 지켜라.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어요. 내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동생의 배신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 안의 힘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낼 거야. 그 다짐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장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동생과의 관계도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어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가족이라는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